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벌써 52회를 맞았습니다. 1년 365일이 52주로 나눠지는데 벌써 복싱 토크를 시작한 지 딱 1년째 되네요. 지난 시간에 WB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초대 챔피언 결정전부터 80년 10월 구시겐 요코가 페드로 플로레스에게 거의 편파 판정으로 그 타이틀을 지키면서 13차 방어에 성공한 경기까지를 리와인드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대결이죠. 81년 3월에 구시겐 요코가 플로레스를 맞아서 14차 방어전을 가지는 경기부터 85년 12월에 유명우 선수에게 WBA 주니어 플라이급 타이틀이 넘어올 때까지의 얘기를 또 임준배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 옆에는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국제이사이신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시겐 요코와 플로레스의 1차전 정말 힘겨운 방어전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대결이 벌어졌는데요. 이 프로레스와 1차 방어전 이후에 구시겐 요코가 은퇴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은퇴를 생각했던 것 같고, 하지만 뭐 항상 그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어렵고 그 1차전 이후에 좀 텀이 한 몇 개월 됐나요? 한 6개월? 5개월. 5개월 후에 이제 다시 프로레스를 맞이해서 구시겐 요코가 명예 회복을 노립니다. 하면서 그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 시합이 결국은 구시겐 요코의 그 마지막이자 최초의 패배가 됐는데 이 시합을 처음으로 자기의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치르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물론 뭐 나고야에서도 시합을 했고 히로시마도 했지만 뭐 주로 도쿄에서 했고 이 시합이 이제 자신의 고향인 오키나와에서 처음으로 그 타이틀 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합은 처음부터 물론 구시겐 요코가 처음부터 몰리진 않았지만 좀 기백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그 전 때보다 굉장히 좀 늙은 것 같은 표정도 그렇고 약간 뭐 무기력까지는 않았지만 약간 좀 기력이 좀 쇠잔한 그런 느낌이었고 케오 씨는 굉장히 좀 장렬했죠. 좀 비참할 예, 정도로. 비참하게 아주 그 코너에 박혀가지고 그 구시겐 요코도 그 평소 시합 때 눈이 잘 붙는 체질인가 본데 이 시합도 뭐 만신창이해야 된 얼굴로 그 하얀 팬츠를 그냥 피로 적시고 뭐 주저앉아서 그 최후를 고하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네. 다시 일어나서 이제 계속 얻어맞게 되니까 네. 코너에서 결국 타워를 투입하게 타올을 되는데 날라오죠. 네. 끝까지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그런 모습이 애잔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명의 프로레스는 이 구시겐 요코의 두 샵에 정말 월척을 잡고 갑자기 그 세계 무대에 그 오르는 그런 아주 그 본인으로서는 아주 정말 그 인생 역전의 어떤 그런 느낌의 그 시합이 됐습니다. 운때가 또 맞아 떨어지기도 했어요. 네. 사실 구시겐 요코가 하이메리오스나 리고베르토 마르카노 재대결 때 그 눈빛을 보면 정말 상대를 죽일 듯한 그런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플로레스와의 재대결 시합을 올라왔을 때는 아까 임준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기가 빠져 있는 네. 듯한 그 갑자기 늙은 것 같은 그런 꼭 이겨야겠다는 그런 집념이 보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런 뭐 시합이었거든요. 머리숱도 좀 빠진 것 같고 어쨌든 굉장히 좀 약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었고 이젠 좀 쉬고 싶다 네. 뭐 그런 게 읽혔어요 표정에서. 그래서 정말 그 일본스럽게 그 챔피언 산실과 더불어 은퇴를 선언하죠. 그래서 어여쁜 그 약혼녀와 막 결혼도 하고 그래서 아까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돌아가신 그 이미 작고한 그 시라이 일본 최초의 세계 챔피언과 시라이 구시겐 요코 짐을 창설해서 굉장히 많이 뭐 인기도 얻었고 굉장히 어떤 금전적으로나 뭐 모든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구시켄 요코가 자신도 나이가 이제 있고 해서 그 구시켄 요코 시라이즘은 문을
닿게 됐죠. 하고 그 히가 선수도 이적했죠. 이적을 하고 히가 선수는 뭐 최근에 벤텀으로 재기를 해서 계속 시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복싱에 뭐 손을 떼는 건 아니지만 그 평소 자기가 하던 뭐 어떤 그 방송이라든지 하면서 그 말년을 이제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하는 그런 뭐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무튼 뭐 아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현역 때 비매너 그리고 상대한테 그 뭐 뒤통수를 때린다든지 그 시합 후에 그 전혀 그 상대를 배려 안 하는 그런 어떤 좀 비매너스러움도 보였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탑5에는 들어갈 정도의 어떤 실력자였고 역대 그 세계 챔피언 중에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그 경량급으로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공격력을 보였던 그런 선수였고 뭐 결과적으로는 한국 선수가 뭐 여러 차례 시합을 했고 논타이틀에서 뭐 김박동 선수도 했고 했지만 한 번도 뭐 이 선수를 꺾어보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밉상이었던 좀 미운 존재였던 그런 선수였지만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이 선수도 사파타와 마찬가지로 탑5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탑7에는 틀림없이 들어갈 정도의 뭐 그런 실력자였습니다. 네. 구시겐 요코와 그 일라리오 사파타의 경기를 한번 봤으면 그 참 좋았을 텐데 결국 성사가 되지는 못했고요. 네. 또 시대가 좀 맞지를 않았고 일본 팬들도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시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구시겐 요코 선수가 그 챔피언일 때 김태식 선수가 도전을 하는데 구시겐 요코가 피한다는 뭐 그런 그 설이 있었는데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 피해 그게 정말 그 결정이 돼서 한번 매치가 됐다면 네. 정말 재밌는 시합이 됐을 것 같으네요. 근데 어떤 그 사실 김태식 선수가 펀치 파워는 대단하지만 어떤 복싱 센스는 구시겐이 좀 앞선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두 선수가 붙게 되면은 그 장소가 굉장히 그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 뭐 구시겐이 우리나라 원정은 왔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다나베나 그 다스요시도 어떤 그 안방 챔피언이란 그런 거를 좀 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원정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의 상황이 뭐 어떻게 됐을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뭐 김태식 선수와의 한판 승부였으면 정말 재밌는 시합이 됐을 뻔했죠. 뭐 지나간 운명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이랬으면 하고 저랬으면 하고 저희가 가정을 해보게 되지만 뭐 역사는 어쨌든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플로레스가 이제 타이틀을 획득을 하면서 이변을 연출을 했고요. 하지만 예정된 이변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4개월 후에 그 김한진 선수가 이 페드로 플로레스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플로레스가 대구로 옵니다. 그러니까 김한진 선수는 타잔이죠. 타잔이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환진이 본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홍수환 그 선배를 뭐 이 저거 했기 때문에 그 홍수환의 환 그다음에 남진. 이 김한진 선수는 뭐 은퇴 후에도 그 상당히 방송이라는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 남진 또 팬이었기 때문에 남진의 진 해서 환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트 플라이급에서는 최강자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 뭐 라이트 플라이는 물론 김성준 선수가 지나갔지만 그 이후에 뭐 김영현 선수라든지 있었지만 뭐 라이벌전에서 전부 이기고 단신이지만 아주 견고한 스타일 그리고 아주 그 뭐 가끔 뭐 그 덤블링도 하면서 뭐 볼거리도 좀 보여주고 좀 유쾌한 어떤 캐릭터였죠. 김한진 선수도 좀 독특하게 네. 뭐 한국 챔피언 신인왕,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 이런 그 코스를 거치지 않았어요. 네. 신인과 진배 없던 시절에 일본 가서 나카지마 시게오를 잡고 네. 세계 랭킹에 올라가면서 이제 전초전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계속적으로 국제전을 가지면서 세계 랭킹 1위까지 올라가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명 도전을 하게 되는데 네. 플로레스와의 경기는 저희가 그 연도별 토크 때 네. 81년도에 얘기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무더운 여름날 정말 그 13회 TKO 나는데 정말 난타를 하는데 뭐 주먹이 없어서 그런지 뭐 프로레스가 터프해서 이제 좀 쓰러지지도 않고 그냥 진짜 애잔하게 두들겨 맞다가 스톱이 걸리고 뭐 일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해설하시던 노병엽 씨가 뭐 화랑도의 승리라 그러고 뭐 이랬던 그 기억이 나는 그러니까 한여름에 대구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그렇지만 사실 레벨적으로는 그렇게 뭐 아주 그 하이 레벨의 그 세계 타이틀 매치라고는 할 수 없는 시합이었지만 어쨌든 아주 우리나라
팬들에겐 즐거운 시합이 되었죠. 네. 레퍼리 스톱이 조금 빠르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레퍼리 스톱이 걸린 다음에 플로레스가 곧바로 수긍하고 돌아가거든요. 진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프로레스가 뭐 김한진 선수의 공격에도 진이 빠졌지만 더 위에도 빠지고 진짜 막 기진백진한, 그러니까 뭐 어떤 펀치의 충격보다는 몸 자체가 기진백진한 상태가 돼버렸죠. 네. 어쨌든 김한진 선수가 완승을 거두고 네. 그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면서 이 당시에 김철호 선수가 홀로 챔피언을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였는데 네. 김한진 선수가 되면서 이제 복수 챔피언을 다시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달인가요? 그 다음 달에 그 펀치라인이 2등분해서 김한진과 김철호 포즈 사진이 같이 나왔던. 맞습니다. 그리고 뭐 김한진 선수는 평소에도 패션이 그 좀 관심이 많은지 항상 좀 특이한 복장, 정장도 좀 특이했고 운동복도 좀 특이했고, 그런 센스가 좀 남달랐죠. 그리고 뭐 트렁크도 항상 뭐 무슨 타잔 무늬, 표본 무늬 같은 뭐 그런 무늬 입고 나왔고 좀 즐거운 느낌의 뭐 그런 선수였지만, 글쎄 세계 챔피언 레벨이라고는 뭐 좀 애매한 그런 어떤 실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선수였는데 1차 방어전은 챔피언 획득 후 한 3개월 후에 이미 거의 퇴물이 된 그 플라이급 시절에 막강했지만 그 뭐 장정구 선수에게도 지고 90개 욕구의 방어전에 나서도 KO패했던 로페즈를 불러다가 방어전을 벌리게 되죠. 아, 장정구 선수에게 네. 지는 것은 그러면 이 경기 이후죠. 이후입니다. 예. 2달 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느낌이 로페즈가 덜거덕거린다는 느낌이라 뭐 그 당시에는 뭐 매스컴에서 뭐 전 세계 챔피언 굉장히 좀 과대표단 같이 했지만 뭐 이미 뭐 로페즈가 이길 수 있으리라는 그런 뭐 그 확률은 좀 희박했고, 그렇다고 뭐 시합이 아주 익사이팅하지는 않았어요. 나름 김한진 선수가 또 1차 방어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그럭저럭한 판정승, 뭐 별로 임팩트 없는 그런 승리를 거두죠. 네. 뭐 이견이 없는 그런 네. 판정승으로 이제 1차 방어에 통과를 하게 되죠. 그리고 2달 만에 일본으로 이제 원정을 가게 되는데 도카시키 가쏘 90개는 후계자였죠. 네. 맞아서 이제 센다이에서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이 토카시키도 약간 얄미운 이미지예요. 뭐 일본 선수가 뭐 많이 그렇지만 해서 아주 그 발빠른 복싱, 정말 그 주먹은 아주 많이 나오지만 손으로 치는 펀치라 위력은 없고, 타이틀 획득 시 KO율이 13승에 12승 4KO인가? 2KO밖에 없었어요. 12승 2KO인가? 13승 2KO 13승에 아마 2KO인가 그랬을 거예요. 했고, 그 세계 랭킹을 잡기 위해서 그 김영현 선수를 불러다가 그 세계 랭킹전을 벌려서 판정승을 거두고 이제 세계 랭킹에 들어왔는데, 사실 김한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 시합은 약간 좀 얕보고 갔을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 KO율도 있죠. 없고 뭐 그렇다고 뚜렷한 실적도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갔는데, 이 시합에서 정말 김한진 선수가 무수히 난사를 당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도카시키 선수가 그 한일 신인왕 교류전인가에서 박종철 선수에게 지거든요. 네, 쳤어요. 그런 그 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시합은 국내에서도 거의 이긴다고 보고 네, 그렇죠. 갔던 네. 시합이었는데 결과는 정말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속수무책으로 정말 난사당하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뭐 도카시키가 펀치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한진 선수가 나름 맷집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많이 뚫리고 맞습니다. 그 속수무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 정말 그 속사포 같지만 위력은 없지만 속사포 같은 펀치를 계속 맞고 완패를 당하죠. 그 경기가 끝나고 정말 많은 펀치를 맞았는데도 김한진 선수는 별 타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점수만 많이 잃었죠. 네. 그렇게 해서 타이틀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이제 도카시키 선수의 그 지배 시대가 오게 되는데 정말 판정 때문에 말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도카시키가 이제 일본에서는 90개 욕구의 이제 그 후계자라고 뭐 스스로 평가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갸웃거렸죠. 과연 90개 욕구 정도의 레벨인가 했는데 좀 많은 의문을 좀 낳게 했던 선수고, 이 우려가 이제 1차 방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루페 마델라 이 선수는 글쎄요, 외모는 데마르코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짝달막하고 머리가 좀 훤하고 팔다리 짧지만 그 굉장히 터프하고 공격력은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고 KO율이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 유카탄 메리다 쪽 그 파워 넘치는 멕시칸 복싱을 하는 선수였는데 이 시합에서 도카시키가 정말 그렇다고 루페 마데라가 그렇게 높게 평가받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죽다 살아나죠. 그 도카시키가. 그래서 정말 그 편파 판정 중에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그 시합이 되고 맙니다. 네. 정말 그 1차 방어전은 좀 심했어요. 네. 사실 그 정말 그 도카시키가 이겼다고 하기 민망한 그런 경기였는데 네. 무승부도 아니고 이제 판정승으로 네. 그 첫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2차 방어전은 이제 그 동국인과의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그 이나미 마사하루, 국내에도 이제 많이 알려진 선수인데요. 이 선수와 이제 2차 방어전을 갖게 되죠. 뭐 도카시키와 그 마데라의 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후에 아주 지겨운 인연이 계속되고 일단은 뭐 1차 방어전을 그 천신만고 아주 사수를 하고 2차 방어전에서는 좀 숨을 돌리려는지 같은 나라의 그 이나미 마사하루 우리나라 장정근 선수 1차 방어전 와가지고 그 2라운드에 아주 그 매력적인 포즈로 뻗어버렸던 그 당시에 이름을 바꿔 개명을 했죠. 이하 마사하루로 개명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나미 마사하루고 이 시합은 끝나고 평이 야 도카시키한테 KO를 당하네 하는 뭐 그런 느낌. 해서 시합 자체는 좀 재밌었어요. 승부는 명승부였어요. 난타전이었고. 그 이나미 마사하라도 그러니까 이나미도 도카시키가 그렇게 뭐 외국의 세계 챔피언 같이 안 보였는지 막 공격을 하고 뭐 치고받고 서로 하고 뭐 재밌었어요. 아주 시합은 그 같은 나라의 라이벌전답게 아주 재밌었는데 나름 또 KO신도 굉장히 그 장렬하게 KO가 되고 그래서 정말 그 도카시키에 매단되는 KO신을 그 나왔던 그런 시합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마데라와 이제 재대결 명령을 WBA에서 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네. 김성남 선수가 10월 달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지명 도전자 자격으로 도전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때 마데라가 먼저 방어전을 치렀어야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 측에서 WBA와 그 마데라 측에 그 대전 연기에 대한 그 금액을 지불을 하고 김성남 선수와 먼저 방어전을 치르게 되는데 네. 저는 조금 아쉬워요. 만일 루페 마데라와 먼저 방어전을 치러서 이렇게 가정을 하고 마데라가 이겼다면 김성남 선수와 아마 좋은 승부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뭐 생각이 김한진 듭니다. 프로레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 네. 좀 네. 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성남 선수도 이 당시에 물이 올라 있었어요. 그 경량급에서는 나름대로 그 매력적인 펀치력을 가지고 사우스포 있었고요. 펀쳐였고 그렇죠. 그리고 동양 챔피언으로서 또 계속 연승을 이어가던 중이어서 사실 기대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경기도 잘했습니다. 네. 사실 중반까지는 거의 그 비슷한 그런 그 시합을 이어나갔다가 뭐 홈타운 디시전이었고 챔피언을 넘어섰다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경기였죠. 그냥 이 시합은 끝나고 느낌이 굉장히 아쉬운 그렇죠. 그냥 한 번만 제대로 맞췄어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시합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도카시키는 이 시합은 김성남 선수를 파악을 하고 무리를 안 하죠. 결코 뭐 이렇게 연타를 허용할 만한 그런 찬스를 안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마데라가 만약에 챔피언이 돼가지고 왔으면 마데라는 뭐 이것저것 볼 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성남 선수에게는 좋은 타겟이 될 수 있었던 아마 누가 뻗어도 뻗는 네. 그런 그 재미있는 대결이 됐을 근데 거예요. 주로 마데라가 뻗는 게 네, 상상이 그렇죠. 되는 뭐 그런 시합이었는데 그래서 김성남과 도카시키의 시합은 도카시키가 뭐 김성남 선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뭐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고 시합 끝나는 굉장히 아쉬운 특히 뭐 경기 후반에는 어떻게 그 김성남의 강타가 한 번만 제대로 터져도 끝날 것 같은데 그거를 못 맞추고 계속 좀 아까 김성남 선수가 주먹은 있는데 좀 스피드가 그렇죠. 도카시키를 따라잡기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스텝이 빠르진 않았어요. 발이 느렸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지만 뭐 결코 뭐 이기지 못했던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지명 방어를 통과하고 그 루페 마데라와의 경기를 다시 훈련비를 지불하면서 연기하죠. 도카시키 측에서는. 네. 그리고 김한진과의 그 리턴 매치가 83년 1월 달에 벌어집니다. 이 당시에는 김한진 선수도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한진 선수가 이 시합 전에는 내가 그 처음에 도카시키와 맞붙었을 때 너무 상대를 몰랐다. 뭐
그렇지만 뭐 봤듯이 그렇게 내가 뭐 이기지 못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각오를 달리하고 가겠다 그러고 그 이 시합은 1차전에서 하고 뭐 넉넉고 당했다면 이 시합은 상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1라운드부터 굉장히 그 애를 씁니다. 김만희 선수가. 하지만 뭐 독과시키도 그만큼 또 김만희 선수에 대한 연구가 더 있었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좀 덜했지만 역시 뭐 독과시키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판정패를 당하게 되죠. 독가시키의 그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다이내믹한 그 스텝과 이제 몸 동작이거든요. 네. 거기 스피드가 동반이 돼 있는데 네. 그 독가시키의 빠른 발 그리고 스피드를 도저히 잡아내지는 네. 못했어요. 그래서 1차전만 틀리게 각오를 다시 하고 어떻게든지 좀 그 인파이트를 시도해서 자신한테 끌어들이려고 하지만 뭐 독과시키에 말려들지 않고 1차전보다는 좀 덜 일방적이었지만 어쨌든 뭐, 패자의 변이 있을 수 없는 그런 뭐 완패가 됐죠 이 샷도. 이때가 한국 프로복싱이 계속 세계도전 연패 늪에 빠져들고 있을 때였는데 네. 김한진 선수도 결국은 그 타이틀을 탈환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4차 방어에 성공한 독가시키가 드디어 이제 4월에는 숙적이었죠. 루페 마데라와 두 번째 대결을 5차 방어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이제 뭐 독과시키로는 마주하기 싫은 마데라를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1차전보단 좀 덜했고 오히려 판정이 공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애를 먹고 굉장히 어려운 시합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따지면 그 프로레스가 그 90견에게 그 상대성의 독약이듯이 독과시키에게 이 마데라는 또 독약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어떻게 뭐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대책이 안 쓴다 그러나? 그 마데라의 그 어떤 그 저돌적인 공격을 그 정도면 뭐 다른 선수와 시합할 때 보면 뭐 충분히 그 어떻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좀 많이 당하고 이 시합도 뭐 독과시키가 이겼다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뭐 줬으면 마데라에게 줘야겠지만 또 드로우 판정이 나면서 마데라는 또 한 번 판정에 울고 다시 또 제시합을 또 네, 제시한 예, 명령이 바로 예, 떨어집니다. 뭐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아주 독과시키로는 아주 이 마데라만 어떻게 피했으면 더 롱런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악연이죠 독과시키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마주하기 싫은 마데라를 3개월 후에 또 만나게 되는데 7월 달에 이제 6차 방어전을 마데라와의 3차전으로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시합은 또 좀 이상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부상 4라운드 이제 크게 찢어지죠. 그렇죠. 이게 뭐라 하나 마데라가 찢어지죠. 마데라가 크게 이 미간이라 그러나요? 굉장히 크게 찢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좀 판정에 뭐 좀 논란이 있었죠. 그거 논란은 아니고요. 네. 이 당시에 이제 한 차례 그때 그 연도볼 토크에서 83년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 룰이 WBA 경기 규칙이 누가 부상을 당했어도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경기가 중단되면 그것을 채점으로 발표를 하더라도 결과는 TKO예요. 그래서 부상을 마데라가 당했는데도 4회 TKO 승으로 마데라가 타이틀을 딴 것으로 그 당시에는 기록이 됐습니다. 이때가 83년 7월이었는데 3개월 후였죠. 83년 10월 6일에 권순천 선수가 와타나베 지로에게 도전해서도 똑같은 결과를 그렇죠. 받아듭니다. 예, TKO. 예. 근데 와타나베가 부상으로 시합을 속행할 수 없었는데 와타나베의 10일에 TKO 승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참 걸렸어요. 추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 부상 판정으로 이제 결과가 기록이 이제 정정이 정정이 됐죠.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마데라가 독과시키에게 네. 타이틀을 뺏어갔는데 세 번째 도전 만에 타이틀을 땄는데 근데 이제는 독과시키가 억울한 거예요. 독과시키가 인데 이 타이틀을 상실한 시합은 그렇죠. 그 뭐 시작도 하기 전에 힘도 써보기 전에 뭐 이랬기 때문에 다시 또 재시합을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4차전이 이제 네. 3개월 후에 또 막바로 그러니까 독과시키 마데라 시리즈가 그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지금 연이어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는데 이 시합은 이제 뭐 시합 내용은 1차전, 2차전과 비슷한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마데라의 챔피언 어드밴티지가 있었는지 마데라가 판정승을 거두고 독과시키는 이제 세계 타이틀 가는 이제 아주 고별을 하게 되는 그런 시합이 됩니다. 두 선수가 4번에 걸쳐서 도합 49라운드를 싸웠어요. 그래서 그 일본 잡지에서 계속 뭐 36라운드째 뭐 그러면서 계속 나왔는데
이 시합은 우리 1차전보다는 도카시키가 잘 싸웠어요. 잘했죠. 예, 잘했는데 예, 마데라는 좀 더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 마데라도 참 그 마데라 프로레스 이런 선수들이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왔으면 오히려 승리를 하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일본 가서 다 그 무명에서 타이틀을 따낸 그런 멕시칸이 됐네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정통파 복서들, 발을 잘 쓰는 정통파 복서들이 멕시칸에 상당히 약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마데라 선수는 김성남 선수, 김한진 선수 누구랑 붙어도 저희가 좀 승산이 있는 그런 타입의 선수인데 참 일본 그것도 독과시키가 안 되는 걸 보면 정말 상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김성남 선수 이후에 바로 뭐 세계 타이틀 도전할 만한 선수가 없었나요, 우리나라에? 세계 타이틀까지 막바로 갈 레벨의 선수들은 많지 않았죠. 이 무렵에 뭐 손오공, 정비원 이런 선수들이 막 잘하고 있을 때였고요. 김성남 선수는 또 막바로 이제 마갈라노한테 KO패를 하고 필리핀에 가서 또 보디보이 그렇죠. 페날로사에게 페날로사에게 치고. 타이틀을 또 동양 타이틀을 넘겨주게 되고 그러면서 그 세계 타이틀에 근접하지 못한 적어도 이제 세계권을 바라보는 그 유망주층은 많았는데 네. 당장 세계권에 내놓을 만한 선수들은 많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뭐 이 보통 이런 멕시칸들이 일본이 나와서 타이틀을 빼앗으면 일본 쪽에서 바로 또 제2의 또 어떤 도전을 내세우는데 이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이 마데라는 느닷없이 한 5개월 후에 그 베네수엘라 가서 첫 방어전을 하죠. 그래서 그 프란시스코 퀴로즈라는 아주 장신의 도미니카 펀처인데 이 선수가 타이틀 도전할 때 승하고 패가 똑같았을 거예요. 이 선수가 9승 9패 1무인데 1무인데 9승에서 KO율이 굉장히 높았고 이 선수가 참 재미있는 부분이 4승인가를 데뷔하고 합니다. 네. 4연승을 하고 내리 9연패를 해요. 내리 9연패를 했다가 일무를 포함해서 이제 5연승을 거두고 그 도전을 하게 되는데 좀 도깨비 같은 선수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그 전적을 보고 아니 9승 9패짜리가 세계 타이틀 매치를 하네 했는데 이 시합은 뭐 그 퀴로스가 그 마데라를 막 유린을 하고 그 아주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내리꽂는 주먹으로 9회 KO로 타이틀을 또 이동하게 되죠. 아니 이 경기만 보면 키로스가 그 폭발력이 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장신이거든요. 장신하고 그 내리꽂는 스트레이트에 그러니까 카르도나가 프렌시오 카르도나가 그 안토니오 아벨라를 KO 시킬 정도의 네. 그 어퍼컷이 상당히 주요해서 어퍼컷을 맞고 마데라가 이제 비틀거릴 때 그 원투가 들어가면서 경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데라도 본인이 뭘 맞고 KO 됐는지 몰라서 어벙벙한 표정으로 KO가 되는데 이때 보여준 폭발력은 도저히 그 9승 9패라는 전적을 믿기 힘든 그런 그 기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도깨비 같은 선수고 또 1차 방어전에서 또 그 사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마데라를 이기고 3개월 후에 이번에는 이제 큐르스가 파나마로 원정을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파나마의 그 빅토르 시에라 네. 이 선수는 그 당시에 파나마에서 제2의 카라스키아라 그러고 10대 선수였어요. 네. 굉장히 그 유망한 선수였는데 이 시합은 정말 어른이 애 잡듯이 그냥 이에 아주 비틀어 버리죠. 시에라를 그냥 아주 가볍게 KO로 이기면서 이때도 또 2라운드에 그 어퍼컷으로 네. 그 거의 시에라를 기절시키는데 이 빅토르 시에라가 파나마에서 총망을 정말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이때 그 키로스를 만일 이겼다면 네. 윌프레도 베니테스보다 며칠 빠른 세계 타이틀 최연소 기록을 네, 갈아치우게 10대, 됩니다. 네. 그래서 17세였는데 고등학생 복서라 그랬으니까. 그 베니테스보다 빨랐어요. 근데 키로스의 그 전적이 또 그 참 좋지 않았기 때문에 9패, 이제 10승 9패가 9패가 된 됐죠. 거죠. 그래서 시에라에 대한 기대를 파나마에서 많이 걸었는데 뭐 경기 자체는 뭐 상대가 되지 않는 네, 그런 그냥 결과가 처음부터 됐습니다. 뭐 비틀듯이 2라운드에 거의 기절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 키로스는 그 당시에 라이트 플라이는 정말 신체 조건은 좋았던 것 같고 그 전적은 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도깨비 같은 선수였어요. 그때 마데라와 그 시에라를 만나서 기가 막힌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이후에 또 연패로 그 커리어를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종신전적이 뭐 패가 한 20몇 패 될 거예요. 이게 뭐 기분 따라 이게 틀려지는지. 그 중남미의 정말 기복이 가장 심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제 퀴로스 선수는 뭐 챔피언 획득과 1차 방어전은 아주 통렬한 아주 강렬한 케어를 했지만 롱런을 하려고는 이제 예상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선수였는데 뭐 예상대로 그로부터 해를 지나죠. 7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미국으로 원정을 가죠. 그래서 말라깽이 모기 같은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우 선수와 시합을 갖게 되는 그 퀴로스를 맞이하여 2차 방어전을 벌리는데 조이 올리버죠. 네, 조이 올리버가 되죠. 그래서 이 선수는 그 미국 뭐 중부 쪽을 중심으로 이제 플라이급으로 활동을 했는데 정말 파워는 없는 하지만 그 플라이급으로도 아주 좋은 신체 조건 굉장히 장신 한 172? 70은 넘었던 것 같아요. 72 정도가 되는 거에 그 아주 그 기본이 탄탄하고 그 위력은 없지만 그 정확한 주먹을 치는 그런 선수였지만 사실 그 미국에서 이 당시에 뭐 라이트 플라이는 그렇게 뭐 지명도가 없었고 그 라이트 플라이 같은 경우 세계 챔피언이 돼도 그 자기 타이틀 매치에 저 오픈 게임 나오는 헤비급보다도 파이터 머니를 못 받고 할 때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상당히 그 별로 미국에서 주목은 못 받았지만 어쨌든 그 미국에서 그 좀 특이하게 그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을 갖고 가는 그런 시합이 됐는데 이 시합은 짜증납니다. 15라운드 내내 뭐 진짜 볼거리 없는 그리고 이제 키로스가 어떤 그 올리버의 견고함에 그 자기의 강타를 뭐 어떻게 맞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올리버가 뭐 아주 뭐 그 인상적인 공격을 펼친 경우도 없었고 그냥 계속 올리버가 좀 주도권을 잡으면서 그 손의 주먹의 수가 좀 많고 포인트 위주로 나가서 뭐 이게 보면 15라운드 정말 지루하게 가는데 어쨌든 그 키로스를 이기면서 그 세계 챔피언에 오르죠. 올리버가 디펜스가 상당히 좋아요. 네. 그리고 이 선수의 성향이 뭐 최문진 선수나 유명우 선수와의 경기 때 저희가 봐서 알지만 대개 이제 복서들이 한 대를 맞더라도 두 대를 치자는 전략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올리버는 보면 한 대도 맞지 말고 한 대만 때리자 이런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디펜스도 워낙 좋기 때문에 정말 재미없죠. 예, 상대로서는 까다롭기도 하고 보는 관중들로도 좀 지루한 그런 경기를 펼치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올리버 선수는 이 시합 있기 3년 전에 이제 첫 세계 타이틀 도전에서 사파타에게 파나마에 원정 가서 전에 말씀드렸죠. 뭐 사파타에 진 게 아니고 더위에 졌다고 그 자기 코너에서 나오질 못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냉철한 선수예요. 그렇죠.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예 안 나가버리고 더 험한 꼴을 안 보이고 안 나가버리고 굉장히 그 냉철한 선수인데 세계 챔피언이 됐지만 미국 링의 특성상 정말 미국에서는 그 챔피언 방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체급의 세계 챔피언을 따게 되죠. 그래서 아마 챔피언이 되자마자 그 방어전은 그 아시아권에서 모색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 당시에 일본에서는 도전시킬 선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4개월 후에 이제 매치메이킹이 성립이 된 게 우리나라의 최문진 선수와 문화체육관에서 맞붙는데 이 최문진 선수가 상당히 유망주였죠. 유망했죠. 예. 또 손오공 선수와의 그 1, 2차전은 참 좋은 시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최문진 선수와 올리버 선수의 시합을 보면은 최문진 선수가 야박하게 얘기하면 국내용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시합도 굉장히 지루하게 가죠. 올리버도 결코 무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할 일만 하고 있고 최문진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기 중반에 좀 야유가 나오니까 경기 중반이었던가요?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들어가는데 전혀 먹히지가 않는 뭐 그런 아주 좀 그 지루하고 질이 멸멸하게 그냥 그 시합이 이끌어지고 뭐 그냥 그 결과대로 판정패를 당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돼가지고 15라운드가 끝나고 최문진 선수도 정말 열심히 달려들려고 하는데 상대가 승부를 봐주지 않으니까 15라운드가 끝났는데도 힘이 남아 도는 뭐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어요. 답답한 시합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올리버는 1차 방어에 성공을 하는데 뭐
여전히 뭐 미국 링에서 자기의 방어전을 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고 천상 뭐 라이트 플라이면은 유럽도 좀 힘들고 천상 동양권을 봐야 되는데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서 마땅한 도전자가 안 나서면 역시 또 한국에서 나서야 됐고 이때 이제 아주 좋은 제목감이 도전자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전에 계속 얘기를 했던 우리 유명우 선수가 그 손오공 선수와의 어떤 도전자 결정전 같은 그런 시합에서 그 시합전 예상은 손오공 선수에게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약간 예, 유리한 예. 걸로 나왔었죠. 그래서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 전과는 전혀 틀리게 어떤 그 아주 그 어떤 그 케오신을 이끌면서 그 손오공 선수를 이기고 그 올리버에게 도전을 하면서 시합 전부터 그 타이틀 획득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컸었죠. 유명우 선수가 외려 이제 존재감이 없다가 네. 그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KO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가 손오공전을 통해서 그 모든 걸 한꺼번에 뒤집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기대를 또 받게 됐고 기대에 걸맞게 조이 올리버전은 시원한 승부는 아니었는데 올리버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정말 유명우 선수가 잘 싸웠어요. 그 정말 빡빡하게 갔고, 그러니까 이 올리버 선수는 결코 뭐 잘 강하진 않지만 결코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선수가 아주 뭐 인내심을 갖고 했다고 할까요? 아주 자기의 그 복싱을 해가지고 굉장히 근소한 차이지만 그 올리버를 물리치고 챔피언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후 이제 뭐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때부터 이제 우리 유명호 선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호 선수가 그 챔피언 당시에도 가장 어려웠던 시합이라면 올리버 시합과 레오 가메스 1차전, 헤수스 2차전. 그 세 경기 정도가 가장 고전을 뭐 이호카 시합은 제외하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하지만 이 시합은 큰 스파크는 안 났지만 계속 시합 보는 내내 팽팽하고 좀 긴장감 있게 보는 그런 시합이 됐고 뭐 좋게 아주 뭐 좀 미사여구를 꾸미면 아주 하이 레벨의 그 어떤 그런 시합이 됐었죠. 기술전이 됐죠. 그래서 이 라이트 플라이급에도 뭐 WBC도 그렇지만 WBA는 초창기부터 이 유명호 시대까지 보면 일단 그 90개 욕구의 시대가 굉장히 길었고 독가시키도 나름대로 그 중에는 좀 롱런을 하던 챔피언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그 도깨비 같은 뭐 프로레스라든지 마델라라든지 퀴로스가 잠깐 그 업셋으로 타이틀을 뺐고 그런 뭐 어떤 시기를 거쳐서 이제 유명우 선수가 평정을 하고 이때부터 이제 장기 집권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장정구 선수와 더불어서 네. 주니어 플라이급을 국내에서 이제 지배하던 시기가 옵니다. 네. 쭉 한번 따져봤는데 국내 선수들이 끼어 있으니까 네.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복귀를 해봐도 네. 같이 이제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는데 그리고 사실 이 시대가 그 다른 타이틀은 초창기는 굉장히 막 그 좀 정립이 안 되고 막 그 나중에 생각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저히 챔피언이 될 수 없는 그런 선수들도 많은데 오히려 라이트 플라이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존재감이 더 미미하죠. 그렇죠. 그거는 뭐 시대 상황과도 맞아 떨어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그 사람들의 체구가 더 커지고 네. 날이 갈수록 신장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는데 주니어 플라이급, 미니 플라이급 이 선수층 자체는 극히 일부잖아요. 네. 아시아권 또 중남미의 일부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벌써 국내만 해도 주니어 플라이 선수들이 눈에 띄게 적습니다. 랭킹을 짤 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 중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 이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렇죠. 멕시코도 오히려 해당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파나마,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적합한데 뭐 요즘 베네수엘라나 파나마가 복싱에 많이 몰락을 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하고 보면은 지금도 라이트 플라이급 뭐 역대로 봐도 루이스 에스타파는 좀 그렇다. 뭐 사파타라든지 90겜 뭐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뭐 탑 5, 탑 7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 그렇죠. 이 뒤로 있는 장정구 유명우야말로 뭐 충분히 뭐 탑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하고 글쎄 라이트 플라이급은 지금까지도 보면은 이 지금 거론한 뭐 사파타, 90겐, 장정구, 유명우 그 외에 누가 있을까요? 뭐 움베르토 곤잘레스가 있고 카바할 카바할 정도. 있겠죠.
그리고 굳이 뭐 우겨 따지면은 사만 소자투롱도 뭐 그 언저리에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뭐 방어 횟수나 네. 임팩트로 봐서는 그래서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라이트 플라이급이나 미니멈은 오히려 이 당시가 더 개성 있는 선수가 많았고 더 강렬했던 것 같고 이 이후로 90년대까지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그 미미한 존재감이 없죠. 존재감이 없고 선수층이 줄어드는데 기구는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계 챔피언이라는 레벨 자체가 너무 지금 하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지금은 라이트 플라이급이 챔피언이 누군지도 모르겠네. 누가 있지? 일반 복싱 팬이나 매니아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본의 그 저 켄시로가 지금 켄시로가 라이트 플라이급 있고, WBC 챔피언이고 그다음에 이제 펠릭스 알바라도가 있고 뭐 필리핀에 이번에 하나 땄을 거고. 근데 정말 존재감이 미미하네요. 이때에 비하면. 네. 그래서 그 얘기하면 이제 이게 항상 보면은 그 일본 선수를 평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그 일본 선수이고 참 매너는 없을지언정 90개 요건은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고 그 복싱 스타일이나 그 복싱 경기 자체를 보면은 그 정말 재밌었던 그런 선수고. 냉철한 네. 경기 운영 또 그 교과서적인 그런 기량은 참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뭐 사파타도 뭐 이상한 시합도 많았지만 정말 특이한 스타일이고 정말 연체동물 같은 뭐 그런 또 아주 그 희한한 체형에 정말 그 유연한 복싱을 했던 그런 아주 그 개성 있는 선수들이었네요. 자, 지금 4번에 걸쳐서 WBC 라이트 플라이급 그리고 WBA 주니어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부터 장정구 유명우 선수까지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재미난 얘기들도 많았고요. 모쪼록 재밌게 들어주셨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좀 백신 보급이 늘어나면서 빨리 좀 수그러들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복싱 토크 더 좋은 내용으로 앞으로 많이 그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